일정의 비상 브레이크 걸기. 2004년 NBA 플레이오프 웨스턴 컨퍼런스 준결승 7차전에서 미국의 농구 선수 샘 카셀은 코너에 경이로운 슛을 날려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의 2점 우위를 안겼다. 극소수만의 경험에 보았을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가정우선 선수만 해결해 줄 수 있는 멋진 슛이었다. 카메라와 감정이 닿은 순간에 벌어질 일을 그토록 좋아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카셀은 다시 수비 위치로 돌아가는 동안에 흥분과 자부심에 도취한 나머지 두 발을 누르뜨려서 가랑이 앞에 여름처럼 둥글게 모아서 마치 자신의 거대한 고환을 드러나르는 것 같은 동작을 취한 채 의기양양하게 큰 걸음을 옮겼다. 빅볼 댄스라고 널리 알려진 이 세리머니를 하는 순간 카셀의 엉덩이에 작은 찢긴 골절이 생겼다. 겨울 플레이오프 기간 내내 홈팀의 2점을 누릴 수 있는데도 팀버울브스는 컨퍼런스 결승전에서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에 패했다. 부상으로 능력을 함께 발휘할 수 없었던 카셀은 거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차분하게 가라앉은 상태에서 돌아볼 때는 상대팀을 약올리기 위해서 몇 초 동안의 세리머니와 NBA 최종 우승을 어느 누구도 맞바꾸지 않을 것이다. 순간의 격정이라는 바로 그런 것이다. 열정은 때로 우리 눈을 멀게 한다. 넉석하며 판단력을 마비시킨다. 인내하는 것을, 입에서 튀어나오려는 말을 참는 것을, 유혹에 저항하는 것을, 모욕을 무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이 때문에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어떤 후회를 자초하는가. 때로는 그 감기는 오만이나 또 흥분이다. 또는 순간의 분노 또는 불안, 탐욕, 시기, 정욕이다. 잘 나가다가 성주문 때문에 경력이 떨어진 남자와 여자를 생각해보라. 그들의 권력과 영향력이 있었고 장래도 밝았다. 무엇에 쓰이면 그렇게 덧없이 쾌락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위태롭게 하는 것일까? 마틴 루스 킹 주니어처럼 용감하고 점잖은 사람이 왜 그 지저분한 호텔방에서 아내를 배신한 것일까? 성은 가형 관계라고 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 데모크리토스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를 미치게 하고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게 한다. 분노도 그보다도 살짝 약하기는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광기다. 신은 자기가 파괴하고자 하는 사람을 먼저 미치게 한다고 또 다른 철학자가 말했다. 남북전쟁 당시에 링컨은 남군을 쓰러뜨릴 기회를 놓친 북군의 장군에게 분노에 사로잡혀서 뜨거운 편지를 썼지만은 적절히 절제력을 발휘해서 그것을 자기 책상 서랍에 보내버렸다. 반면에 미국의 33대 대통령 트루먼이 임기에 일으킨 가장 무의미한 분란은 자기 딸에 대해서 부정적인 글을 쓴 뉴욕타임스의 한 비평가를 포함한 몇 사람에게 심술고 준 편지를 여러 통 쓴 것이다. 억제하지 못하고 폭발한 격정이 담긴 이 편지들은 전반적으로 자기 절제력이 있었던 트루먼답지 않았다. 애석하게도 분노는 자기 가장 훌륭한 사람도 무릎을 꿇릴 수 있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든 직업적으로든 역사적으로든 거의 모든 후회와 실수와 창피한 순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성을 잃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는 흥분하고 누군가는 겁을 먹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 누군가는 다음 몇 초 이후를 생각하지 않는다. 가톨릭 교회의 교부이자 밀라노의 주교 성 암브로시우스는 음주는 열정의 불쏘시개다라고 말했다. 마약이나 술을 절제하고 못하면 감정을 드러내거나 결정을 내릴 때 자기 절제를 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열정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우리의 집착이 모순인 까닭이다. 고대인은 그 단어를 우리의 정반대의 관점으로 봤고 열정을 아주 위험하고 조심해야 할 것으로 간주했다. 열정은 긍정적일 때조차 우리에게 잃게 하고 정신 또는 육체에 때로는 둘 다를 장악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런 사실은 치정범죄라는 말로써 우리의 법률체계에도 성문화되어 있다. 만약에 지금 자기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꼭두같이 인형처럼 날뛴다면 자신이 갈망하는 수준의 사회적인 위치에 도달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자기의 권력이 있고 자기를 위해서 기꺼이 변명해 줄 사람이 있으며 자기한테 그럴 수 있는 자원이 있을 때 말이다. 실수를 드리고 더 면밀하게 살펴야 할 위치에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별 문제 없이 빠져나갈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아니다. 우리에게는 한순간의 자기 도취와 흥분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팀 동료들의 최종 우승까지 날려버릴 여유가 없다. 충동적으로 내린 결정으로 훈련을 망쳐버릴 여유도 없고 열정이 차분하고 온화한 빛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것을 허용할 여유도 없다.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은 우리는 아니다. 그래도 그 자연스러운 감정을 느끼거나 그 감정을 표현하면 절대 안 된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열정을 느끼라. 핵심은 기분이 상했을 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잔인한 말을 하려고 하거나 몇 초 동안 유혹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신뢰를 배신하려고 하는 자신을 저지하는 것이다. 우리도 화가 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화에서 촉발된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화의 자리에는 순간 격정적으로 느끼는 다른 여러 감정을 대입할 수가 있다. 존 우드는 자기 팀의 열정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우드는 열정이 지속적이지 않으며 위험한 열려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들이 심정으로 가득하고 세밀하게 집중하되 자신을 통제하기를 바란다. 이런 태도에 재능과 훌륭한 가르침을 더하면 가장 높은 수준의 단계에서 경쟁하고 승리하는 팀을 이끄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자신의 열정은 너희라면 이런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끊어야 할 모든 나쁜 습관 중에 가장 끊기 어려운 것이 열정이다. 그것은 돌발적으로 터져나오는 데다가 너무나 강력하면서도 가연성이 강한 연료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열정의 강력한 영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기도 전에 이미 피해가 발생한다. 열정을 품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도 열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해결할 열쇠는 타오르는 속도를 낮추고 차분히 생각하는 것이다.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힘에 휘둘리지 않도록 노력하라. 중독자가 갈망의 신호를 감시하고 경계해야 하듯이 우리는 열정이 이성을 앗아가기 전에 개입하여서 자기 절제를 발휘할 시점을 잘 찾아야 한다. 불안이든 공격성이든 사람이나 사물을 탐하는 욕망이든 들뜬 기쁨이든 엄청난 의심이 이런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고 싶은 충동이 점점 강해지다가 결국 우리를 벽에 메어 꽂기 전에 우리가 나서서 비상브레이크를 당겨야 한다. 출근 아들목이 나타나면 항상 그리로 빠져나가자. 엘리자베스 2세는 남편 빌리콘과 함께 오래 이동한 어느 날 그가 흥분해서 신랑 잃어버리는 모습을 발견했다. 여왕은 자기 앞에 전시된 물건을 가리켜 남편의 주의를 끌며 필리콘을 그 자신으로부터 구해냈다. 이 도자기 좀 보세요. 엘리자베스는 차분하게 천천히 말했다. 이 말에 필리콘은 흥분 상태에서 빠져나오며 그곳으로 고개를 돌렸고 그러면서 왕족의 품위를 되찾았다. 그 대화를 우연히 들었던 한 정치인이 나중에 그들이 있던 자리로 가보았지만은 거기에 도자기는 없었다고 한다. 미국 어린이 방송 진행자 미스터 로저스가 부른 유명한 노래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가사가 있다. 잘못된 일을 계획했을 때는 반드시 멈추고 다른 일을 해야 한다. 누군가가 타오르는 열정에 자신을 내맡기라는 것을 목격했다면 그 사람의 에너지를 다른 것으로 돌릴 방법이 있을지 생각해보라. 왜냐하면 언제나 그렇게 행동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받은 훈련과 교육, 우리의 재능, 우리의 선한 기질이 우리를 안내해준다. 이런 것들이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절대 열정의 주도권을 뺏기지 말자. 순간적으로 가벼운 혹은 그리 가볍지 않은 관계에 주도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강한 자는 적게 말한다. 스파르타 사람의 용맹함이 너무 경탄스러운 나머지 우리는 종종 그들의 강인함을 간과한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왕 크레세르섹스는 화살들이 태양을 가리웠다는 말을 들은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는 그러면 우리는 그늘에서 싸우면 되겠군이라고 대답했다. 또 다른 침략자가 다른 만약에 우리 군대가 스파르타 성벽을 부순다면 모든 병사를 한 명도 빼지 않고 돌격하겠다고 하자 스파르타 사람들은 만약이라는 단 한마디로 대답했다.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은 분명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무뚝뚝할 정도로 제대한 적은 적은 수의 단어로 뜻을 표현했던 스파르타 사람들의 간결한 말투는 그들의 자기 절제 문화에서 비롯되었다.
그들은 한마디로 말할 수 있을 때 그 돈을 쓰는 법이 없고 절대 필요 이상으로 말한 적이 없었다. 함부로 떠드는 일도 쓸데없이 많은 것을 알리는 일도 끝없이 조절거리나 허세에 부르는 일도 없었다. 고대 그리스의 과학자 아르키메데스가 어느 스파르타인의 만찬에서 설명했듯이 말에 관한 전문가는 말하지 않아야 할 때는 더 언제인지도 안다. 스파르타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늘 자기 혀를 단속했는데 자기가 무시당할 때조차 그랬다. 어느 언정에서 한 스파르타인은 상대의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누군가 그 스파르타인에게 당신은 어리석은 것이냐 아니면 그냥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당황한 것이냐 라고 물었다. 어리석은 사람이 조용히 입 다물고 있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하고 라고 스파르타인이 대답했다. 어느 유명한 스파르타인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알면서도 더 적게 말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있었다. 베스트셀러 인간 보상의 법칙을 쓴 작가 로버트 그린은 이렇게 표현했다. 강한 사람은 더 적게 말함으로써 깊은 인생과 두려움을 심어준다. 물론 모순적이게도 권력에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싶을 때 언제든 말하고 싶은 상대에게 말할 자유가 따른다. 하지만 강력한 존재감은 오히려 그런 언행을 하지 않는 절제에서 나온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늘날에는 더더욱 그렇다.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말하고 싶어하는 자뿐 아니라 그런 자를 이용하는 기술이 노골적으로 자기 자신 이야기를 남들에게 알리도록 자기 생각을 말하도록 무의미한 언쟁을 벌이도록 불확실하고 서리건 정보를 앞다퉈 까발리도록 유혹한다. 우리가 무턱대고 입을 여는 것은 원래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명청함을 확실히 증명할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는 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멍청해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틀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면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는 못 베기기 때문이다. 이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부닥치게 될까? 대개는 문제가 생긴다. 어떤 종류든 좀처럼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거의 항상 그 중요한 일에서 저희를 빼앗기기만 할 뿐이다. 우리는 어떤가? 다음 질문을 답해보자. 비밀을 지킬 수 있는가? 자기가 싫어하는 누군가가 또 무엇에 대해서 참을 수 있는가? 새로운 소식을 다른 누구에게 전할 수 있는가? 꼭 자신이 전하지 않아도 괜찮은가? 또 오해받은 상황을 잘 참을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서 차라리 들었다면 듣지 않았다면 하는 이런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것은 균형이다. 우리는 누구나 소리 높여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키워야 하지만 동시에 집중력을 유지해야 하고 입을 다물어야 할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실제로 말할 때 최대한 경제적으로 말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판단을 할 수 있는 자기 절제도 키워야 한다. 모든 생각을 다 말로 표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자기 의견을 밝혀야 하는 것도 아니다. 특히 아무도 묻지 않았을 때 더더욱 그렇다. 대화가 끊겼다고 해서 자신이 그 공백을 채워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말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대화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색해도 그냥 앉아있으면 된다. 침묵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가만히 기다리며 지켜볼 수도 있다. 오늘을 사용하는 말은 하지 않기로 하고 일이 우리 대신에 말을 할 수 있다. 앙겔라 메르켈은 말할 때 수식하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가 일단 말을 하면 누구든지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 메르켈이 쓰는 모든 단어 하나하나에 이유가 있어서 나온 말임이 알기 때문이다. 카토는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이 더 낫보다는 확신이 설 때만 말하기를 선택했다. 할 말이 없는데도 짓거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또 자신을 바보로 만들기보다는 단순하거나 맹하다고 여겨지는 쪽이 더 낫다. 자기가 한 말 때문에 후회하기보다 하지 않은 말 때문에 후회하는 것이 낫다. 부정확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 저 중요한 단어가 가장되고 오용되다가 결국 아무 의미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은 허술한 사고를 보여주는 표시일 뿐 아니라 나쁜 기질을 드러내는 표시이기도 하다. 우리가 말할 때 그 말은 중요한 말이어야 하고 또 무언가를 의미해야 한다는 말이 해야만 한다. 말할 자유는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제논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귀는 둘이고 입은 하나다. 이 비유를 올바르게 존중하라. 사람들이 우리가 더 많이 말하기를 바라게 하자.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 하도록 말이다.
말수를 줄이면 자신이 하는 말에 더 큰 무게가 실린다. 질문을 받았을 때 모릅니다라는 말로 대답해도 안 된다. 모욕적인 말은 그냥 무시해도 되고 처제를 거절해도 된다. 이유를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고 대화가 멈춘 상황을 그냥 둬도 괜찮다. 말하는 대신에 광책이 기르게 둬도 좋고 남의 말을 듣고만 있어도 좋고 침묵을 지키며 앉아 있어도 좋다. 우리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많이 할 수도 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나보다는 확신이 들 때만 말할 수도 있다. 행동이 대신 말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언젠가 처칠은 앞에 나서서 이끌고 모든 일의 중심에 서리했던 자기 야망을 이끌어서 밀어붙이기 한평생이라고 표현을 했다. 그런 그의 인생에 나치 비협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그는 얼마나 간절히 공격하고 싶었을까. 처칠은 10년 동안 건재에서 물러나 있으면서 이 순간을 바로 꿈꾸고 계획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간이 왔다. 독일군은 1940년 초여름 프랑스를 격파했고 프랑스의 지도자들은 이제 영국에 영국 공군을 보내달라고 예언하고 있었다. 프랑스의 패배를 알게 된 이탈리아도 막 그 싸움에 뛰어들어 프랑스와 영국 양국의 전쟁을 선포한 터였다. 세계대전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 결정적인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프랑스군 총사령관 막심 베강이 파리 외곽에서 만난 회담 자리에서 처칠에게 호소하며 말했다. 그들에게 남은 시간이 바닥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처칠은 베강이 영국은 한 명의 군인도 영국에 남겨둬서는 안됩니다. 모두 다 프랑스로 보내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대범함과 대범함으로 똥을 똘뭉친 인물, 끔찍한 시나리오를 즐거이 예측해왔고 이제 막 총리의 권력을 새롭게 거머쥔 처칠에게 이는 긴급하고도 정대한 기회임이 틀림없었다. 처칠이 성급히 그 싸움에 뛰어들었을까? 아니다. 그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 지금은 결정적인 시점이 아닙니다. 처칠은 잠시 멈추고 숙고하며 용기와 자기 절제의 눈앞에 놓인 길고 험난한 길에 대한 예감을 저울질한 뒤에 다시 입을 열었다. 지금은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들레가 공권력을 영국을 향해서 퍼부을 때일 겁니다. 우리가 영국을 이루는 섬들의 성공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다음 당신들이 다시 승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분명히 처칠이라는 전제를 이루는 그의 모든 부분은 빨리 참전해야 한다는 요청에 곧바로 그렇게 하겠소라고 대답하고 싶었을 것이다. 처칠을 향한 모든 압력도 그러하고 라고 조용하고 있었다. 수백만 명의 목숨이 들었고 말로 할 수 없는 파괴가 발생했다. 그래서 처칠은 강연함을 조용히 끌어모아 우방 프랑스의 호소를 거절하고 그들이 마지막 남은 희망이라고 느껴서 부탁을 들어주지 않기로 했다. 영국의 전통에는 영국에서 일어날 전쟁을 위해서 아껴두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이후 역사는 정확한 때를 기다린 이 결정이 더없이 옳았음을 증명했다. 우리라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우리는 홀로 모두와 맞설 만큼 자신을 충분히 신뢰하는가? 수도와 철학자처럼 냉철하게 비판과 의혹을 견뎌내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꿋꿋이 밀고 나갈 수 있는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럴 수 있는가? 지도자라면 또 지도자가 아니라 추종자다.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지도자라면 추종자다. 자, 전쟁의 모든 국면이 처치를 도발했다. 동맹국도 영국 국민도 적군도 처칠에게 항상 뭔가 하려고 충동질하는 압력을 넣었다. 하지만은 대부분 전력이 그러하듯이 성공은 냉철한 자제에 달려 있었다. 1942년과 43년에 연합군이 유럽의 상류에서 소위 독일에 대항하는 제2 전선을 열어야 한다는 압력이 쌓여갔다. 이번에도 처칠은 버텨냈다. 한밤중에 미국의 한 외교관과 함께 이미 심하게 폭격당한 의회를 둘러보며 처칠은 왜 성급한 공격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했다. 이 건물의 복도와 청계를 다니다 보면은 여기에 있어야 할 얼굴들이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것은 오로지 너희의 동년배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1916년과 17년 프랑스 성공과 벨기에 파서 샹달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독일군과 싸우다가 죽었지요. 우리는 영국의 또 한 세대가 대량으로 학살되는 참극을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공격을 지지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었다.
군대가 원하고 국민이 원했다. 하지만 처칠은 내리 어른거리는 영국군 전사자들의 모습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프랑스 안에 둥둥 떠다니다가 벨기에 습지대의 진흙탕에 얼굴을 묻고 있는 전사자들의 모습 말이다. 처칠은 영국군이 유럽 대륙에 상륙할 기회는 단 한 번뿐임을 알았다. 그것은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기는 기회였다. 처칠은 거의 2년 내내 연합군의 강력한 근청을 물리치고 있었다. 싸움에 들어서가 아니라 군대가 훈련하고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1943년 9월 이탈리아 상륙작전 당시에 이탈리아는 4년 동안 실전 경험을 쌓은 독일의 정예 병력이 기다리고 있었고, 강력한 군대의 힘 앞에서 경험이 많지 않은 연합군은 오랜 시간 고전했다. 이는 배강의 요구대로 프랑스의 군대를 바로 투입했다면 성공하기 얼마나 어려웠을지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증명한 신뢰이자 귀중한 교훈이었다. 1944년 2월 6일에 연합군은 노르망디에 상륙했고 영국의 6만 병력은 동쪽 측면 전체의 공격을 이끌었다. 바로 이것이었다. 처칠은 강력한 집중력과 놀라운 자기 절제로서 단순히 최적의 순간을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때가 최적의 순간이 되게 했다. 충동은 우리를 들쑤신다. 혼자 뒤처지라는 두려움이 우리를 몰아내고 의심은 우리를 고문한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미 뛰어들었다. 혹시 우리가 때를 놓쳤다면 어찌한단 말인가. 이런 압력에 저항하려면 진정한 정신적인 절제가 필요하다. 때로 우리는 앞으로 가려는 신호 대신에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는 신호를 보내야 할 때가 있다. 또는 그 계획을 실행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오랫동안 생각해야 할 수도 있다. 시장이 확실한 저점 혹은 고점을 칠 때를 기다리자. 아무리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미쳤다고 멍청하다고 소리를 치더라도 우리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자기 재능의 완벽한 부합한 일을 기다리자. 실제로 적합한 가치가 있는 그 일을 손에 넣으려면 승진을 거절해야 할 수도 있고 계약 협상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할 수도 있다. 성공할 기회가 오기 전에 섣불리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 경쟁자가 자기 앞에 던져놓은 미끼에 넘어가지 말고 자신이 파놓은 함정으로 그들을 끌어들이자. 파멸을 자초하는 적소의 행동을 막고 싶은 유혹에 넘어가지 말자. 모두가 미래를 약속해준다고 주장하는 최신 동향에 자기만 편승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고전적이거나 초월적이거나 파괴적일 정도로 대담한 것에 시간을 투자하자.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그랬듯이 시즌 중 일찍 휴식을 취함으로써 진짜 중요한 순간에 최고의 기량을 발휘해야 한다. 실제로 성공을 확보해줄 공격을 개시할 수 있을 때까지 예비 병력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자. 스토아코에서부터 시작해서 특히 영국의 시인 존 드라이든이 멋지게 표현해낸 오래된 생각이 있다. 바로 앱살럼과 어기에더벨이라는 시에 나오는 인내하는 사람의 분노로 조심하라는 구절이다. 처칠에게 인내하는 것이 어려웠던 이유는 그가 분노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처칠은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처칠은 등에 벽이 닿을 정도로 몰려있었다. 그런데도 처칠은 차분하고 온화한 빛으로 전략적 탁월함을 발휘해서 기다렸다. 불을 끊고 싶은 마음을 끝까지 다스렸다. 그리고 마침내 처칠이 불을 뿜었을 때 그 불은 표적을 산산조각을 냈다. 이것은 언젠가 무언가를 할지 모른다는 희망으로 자신을 속이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행동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넘기가 더 힘든 장애물이 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리며 버티는 과정이다. 제대로 하려고 최고의 결과를 내놓고자 이렇게 버티며 신중하게 움직이는 동안 비난을 고스란히 받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일을 감수하겠는가? 삶에서, 전쟁에서, 사업에서 우리는 대개 한순간 단 한 번의 기회만 넣는다. 아무도 다시 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모자랐던 준비를 보충하고 더 나은 시기를 잡고 더 많은 지식들을 마련하고자 과거로 돌아가 다시 시도할 수는 없다. 딱 한 번의 시도, 그것을 기다리고도 남을 만큼 우리는 강인한가? 실제로서 그에 필요한 담력을 키울 수 있는가? 최고의 결과를 이뤄낼 수 있는가?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